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고 1%대 성장이 이제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성장 체제에 우리가 놓이면서 특히나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그 경제는 더 어둡기까지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자영업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2023년 폐업이 98만 6천 건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 그때도 왜 이렇게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분석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25년 초니까요. 24년 통계가 나오려면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분석해 드리면서 24년 폐업 건수는 아마도 100만 건이 넘어설 거다라고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 공식적인 폐업 건수에 대한 데이터, 국세청 데이터가 발표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23년, 22년과 비교했을 때 24년의 폐업은 100만이 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체험하는, 물론 공식 통계가 100만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에 제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왜 이렇게 우리 내수 경기가 힘들고 그것은 왜 자영업 경기가 심각하게 얼어붙게 만드는지 그 부분을 좀 분석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자영업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정작 내가 아닐지라도 나의 부모님이, 나의 형제가, 나의 친인척 중에 나의 친구가 한 명씩은 꼭 자영업자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영업 경기까지 얼마나 지금 부진하게 전개되어 있는지를 그 팩트에 기반해서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가, 우리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다라는 그 정보는 많이 들으셨죠? 저도 자영업을 처음 연구했을 때가 2013 년이었거든요. 당시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라는 보고서를 내고, 그때부터 자영업 연구를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 왔었습니다. 그때부터 느끼고 있습니다만, 자영업자 비중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높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자영업자 비중은 뭘까요? 우리나라 취업자가요 약 2,800만 명이에요. 그럼 2,800만 취업자 중에 일부가 자영업자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일부가 임금 근로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몇 퍼센트 차지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다라고 제시하고 있을 텐데, 그 비중이 우리나라는 22,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몇 개 안 돼요. 터키, 그리스, 멕시코, 칠레. 터키, 그리스, 멕시코, 칠레. 이 나라가 OECD 회원국이었어? 하는 의문을 제기하시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늦게 OECD에 가입한 회원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데 선진국 같지는 않은데 하는 느낌도 들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OECD 회원국이라 하면 선진국 클럽을 얘기하는데, '선진국 맞아? OECD 회원국 맞아?' 하는 의문이 드는 4개 나라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다. 그 얘기는 결국 뭐를 뜻해요? 과밀화를 뜻합니다. 과밀화되어 있으니까 한 골목에 김밥집이 하나 있으면 매출이 줄지 않겠죠. 근데 김밥집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과정에서 김밥 매출이 더 늡니까? 그 골목에서 일어나는 김밥 매출이 2개가 되고 3개가 된다고 더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다 총량적으로 김밥집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식당까지 있다고 해 본다면 자영업자의 총량적인 매출이 늘어날 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김밥집이 하나가 아니라 2개에서 3개로 4개로 늘어나니까 같은 매출액을 가지고 혼자서 마켓을 쉐어하던 체제에서
둘이서 나눠 먹고 셋이서 나눠 먹고 넷이서 나눠 먹고 하는 체제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한 명당 가져가게 될 매출액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거기에 22년, 23년 동안 원자재, 인건비,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그리고 임차료는 잘 안 깎아 주죠. 매출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줄죠. 임금 근로자들이 줄이고 줄여서 제일 먼저 줄이고자 하는 게 외식비였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그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를 명확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영업자 하면 비임금 근로자를 뜻합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국제 통계 OECD 통계에는 22.9%가 자영업자 비중입니다라고 통계를 제시해요.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OECD 통계 회의에서 이런 걸 결정해요. 무엇을 자영업자 비중으로 하자. 저도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그 OECD 회원국끼리 그 공식, 왜냐면 예를 들어 실업률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와 다른 여러 OECD 회원국을 비교하는데 실업률의 정의가 다르다면, 실업자의 정의가 다르다면, 어떤 나라는 "이런 사람도 실업자야."라고 하고 어떤 나라는 "이런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에요."라고 한다면 그 실업률을 비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각 국에 있는 그 통계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거만하게 들렸을까 봐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국제 통계상의 자영업자의 정의는 비임금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2,800만의 취업자가 있어요. 그중에 임금 근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직장인이에요. 임금 근로자죠. 직장인 임금 근로자는 종사상주의별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상시, 임시, 일용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자,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합했을 때 임금 근로자로 구분하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비임금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비임금 근로자에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하나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그러니까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자영업자. 그러면 이들을 우리는 고용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죠. 이를 자영자라고 불러요. 고용주, 자영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분류가 있는데 그것은 무급가족 종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급가족 종사자는 아버지가 치킨집을 운영하는데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배달 일을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아들은 월급을 따로 받지 않아요. 무급이에요. 그냥 무급으로 일해주는 가족 종사자예요. 근데 이들을 어디에 분류하냐? 비취업자로 분류하지 않아요. 취업자로 분류해요. 우리 생각에는 취업자 같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계 정의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일원화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제 통계상, 우리가 제출하는 국제 통계상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까지를 비임금 근로자를 자영업자라고 하고 이 비중을 합해서 자영업자 비중으로서 통계를 다 계산하고 있는데, 재밌게도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를 연구할 때 무급가족 종사자를 빼고 얘기해요. 그거는 이거 너무 좀 학제적 논의인 것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저는 이것은 국제 통계에 맞춰야 된다. 국제적으로는 국제 통계에 맞추면서 국내적으로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저는 잘못된 혼란을 가져다 준다. 그렇다고 비취업자 혹은 실업자로 분류할 것도 아니면서 이 부분은 따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왜 비임금 근로자를 자영업자라고 하지 하는 질문이 있으실까 봐 이 부분은 잠깐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 적어도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적어도 저는 비임금 근로자, 아까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까지를 자영업자라고 정의하고 분석된 의견을 지금부터 드리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자영업자, 비임금 근로자가 보시는 것처럼 추세적으로 어떻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시도록 의견을 드린다면 25 년은 1 월의 지표예요. 그리고 24 년까지는 이 연말 기준이죠. 그러니까 원래 25년 1 월은 참고로 자영업자가 많이 줄어드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농업 부문의 자영업자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농사 일이 중간에 멈추는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여러 가지 자영업자가 있는데 무점포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이 길에서 혹은 시장이나 노점에서 이렇게 무점포로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세요. 근데 상대적으로 봄, 여름, 가을에는 이게 활성화되다가 겨울에는 주춤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 통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계절성을 띱니다. 그래서 1 월과 직접 비교하시지는 마셔라. 이 말씀을 의견 드리고 그냥 23 년, 24 년을 비교해 보면 비임금 근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영업자가 구조조정됐습니다. 근데 창업이 활발한데 폐업이 더 활발하니까 자영업자가 줄겠죠. 중요합니다. 자영업자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창업도 많은데 폐업이 더 많으니까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이 없는데 폐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창업도 많은데 폐업은 더 많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로서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뭔가 경제 정책적으로 뭔가 이 대응책을 창업을 하고 폐업률을 낮추기 위한 건전한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그리고 이 자영업 생태계가 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삼성이라는 그룹도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여러분 그 정미소에서 만드는 면을 생산하면서 시작됐잖아요. 그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인 계획을 멈추어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2019 년과 비교해야 되는데 자영업자가 구조조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명확한 것이고요. 그죠? 물론 코로나19 거리 두기 그때 그죠? 여러분 위생 검역 철저하고 거리 두기 단계 그때보다는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4 년에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창업도 있고 폐업도 있는데 폐업이 더 많다라는 사실,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저는 이제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 통계는 팩트죠. 통계는 팩트인데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할까, 분석할까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팩트고요. 여기에 분석된 의견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데이터를 추적해 오면서 이럴 것이라고 이 사회 현상을 해석해 내고 싶습니다. 반드시 제 주장이 팩트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팩트에 기반해서 제 분석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팬데믹 이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23 년까지 말이죠. 고용주가 줄었어요. 고용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예요. 그러면 고용주가 줄었다는 얘기는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영업자가 어떻게 됐다는 뜻이에요? 영세화됐다는 뜻이에요. 물론 영세화된 것도 있겠지만 키오스크를 도입해서 우리 알바생을 죄송합니다. 알바생을 정리한다 해고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혼자서 경영하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고용주가 줄었고요. 자영자 1인 자영업자가 늘었어요.
그리고 1인 자영업자, 자영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보시는 것처럼 20만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고용주가 줄어든 건 약 100만 정도가 10만 정도가 줄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창폐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고용주가 자영자로 고용원을 해고하고 영세화되고 있고 또 창업을 새롭게 하는데 자영자로 창업을 한다. 1인 자영업자로 창업한다. 영세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근데 23년과 24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또 고용주 창업도 늘고 하는데 자영업자가 유독 1인 자영업자가 또 구조조정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가 또 구조조정되고 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되고 있는 23년 4년 동안의 구조조정은 영세화가 이루어졌고 영세화된 자영업자 중에 경쟁력을 잃거나 혹은 매출액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영업자가 구조조정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숫자는 팩트고 해석은 제 의견이니까 무조건 동조해 주실 필요는 없고 저는 그렇게 분석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조조정하는가? 소상공인의 경영 성과를 물어보면 거의 절반가량이 경영 성과가 매우 나쁘다 이렇게 답합니다. 44.6%가 경영 성과가 나쁘다라고 답합니다. 그죠? 그리고 다소 나쁘다라고 답한 게 31.1%예요. 이 둘을 더하면 75%가 그러니까 네 명의 자영업자가 있다면 3명이나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경영 성과가 좋지 않으니까 구조조정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보통인 경우가 또 21%나 되니까 뭐 좋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죠. 100명 중에 3명만 경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97%는 나쁘다. 우리도 음식점 이렇게 가보면 사람이 자리가 앉을 데가 없을 만큼 줄 서서 먹기도 해요. 그런 업태도 분명 자영업자거든요. 근데 그런 것만 보면 자영업 경기 안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 매우 좋음, 다소 좋음에 해당되는 자영업자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나쁘다. 종종 제가 물론 유튜브가 제 업은 아니지만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면 여러 주변 지인들이 자기도 유튜브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성공한 유튜브를 보고 계시죠, 주로. 그죠? 예를 들어서 10만 이상이면 성공한 유튜브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10만 이상의 채널들을 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 20만, 어떤 경우는 30만, 또 어떤 경우는 100만 해당되는 성공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유튜브 채널은 어쩌면 다소 좋다, 매우 좋다라고 답변할 수 있지만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체감적으로는 95% 이상이 2만까지의 구독자를 모으지 못하고 어 중지되거나 마무리되는 경우가 또 정말 많거든요. 그게 95% 가량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유튜브 채널만 보면서 '유튜브 하면 잘 돼.'라고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실 필요가 있겠다. 전체는 대부분 나쁘다. 매우 나쁘다.'라고 답변하신다. 이 말씀을 제가 의견을 비유적으로 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그 배경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 상황이 매우 나쁘다. 뭐가 나쁘냐?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가 절대적인 비중입니다. 거기에 하물며 원부자재 가격마저 인상하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 많이 드리죠. 김밥 가게 할머니께서 매출은 안 일어나요, 이렇게. 근데 단무지 가격 오르고 햄 가격 오르고 다 올라요.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임대료 같은 경우는 안 내려가요. 거기다가 뭐 경영 자금을 조달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문제죠. 공공요금도 상승하고 결국은 이런 문제입니다. 과다 경쟁까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까 이런 애로 사항을 겪다가 결국은 여기서 보고 계시는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이 금융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구조조정된다, 폐업한다, 도산한다,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도 위기에 처한다. 예를 들어서 외환 위기 온다. 다 이게 뭐냐면요. 위기가 오거나 도산하거나 폐업하거나 이런 문제는 대부분 빚과 관련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빚을 변제하지 못할 만한 수준에 이뤘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외환을 변제하지 못할 때 외환 위기가 오는 거예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여러 금융사들이 도저히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기업들도 혹은 이 소상공인도 자영업자도 폐업에 이르는 과정은 빚을 변제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빚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는데 매출액이 200만 원이에요. 근데 매월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250만 원이에요. 매출액이 300만 원, 400만 원 돼서 좀 이익이 별로 안 된다 하더라도 빚을 그래도 변제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이 이어진다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죠. 근데 도저히 상환하지 못할 때 폐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배경이 무엇이냐? 제가 그토록 많이 강조해 드렸던 본질적인 내수 경기 침체입니다. 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3년 연속 감소했었던 건 역사상 처음이고, 특히 마이너스 2.2%로 소매 판매액이 감소했었던 건 가장 충격적인 숫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내수 경기가 침체될 때 통상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 보세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소비 품목은 크게 내구재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가전제품 들어갑니다. 준내구재는 이런 의류 같은 걸 뜻해요. 주로 신발. 비내구재는 식료품을 뜻합니다. 근데 22, 23, 24년 쭉 보세요. 내구재 소비가 감소하죠. 22, 23, 24. 3년 연속 내구재 소비가 감소합니다. 이거는 경기가 어렵다는 걸 뜻해요. 근데 비내구재 소비는 안 줄거든요, 통상. 근데 준내구재, 비내구재 소비는 이루어졌어요. 22년에만 해도. 결국은 내구재 소비가 감소해서 소매 판매액이 마이너스 0.3이었던 거예요. 이것까지는 괜찮아. 22년까지. 근데 23년은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할 것 없이 모두 감소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 경기 침체를 뜻합니다. 내수 경기가 너무 둔화된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 23년에 이렇게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면 뭐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대충 소비해도 마이너스는 안 찍습니다. 기저 효과 때문에요. 근데 23년에 마이너스인데 24년에는 더 큰 마이너스가 진전돼요. 그만큼 24년 경제가 어려웠었다. 제가 위로의 뜻으로 노래를 발매를 했고 제 유튜브 채널에 겨울꽃이라는 노래가 올라가 있죠. 이렇게 얼어붙은 경제를 저는 겨울이라고 표현을 했고, 위로도 되지 않겠지만 이 노래가 좀 위로처럼 작용했으면 좋겠다.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겨울꽃이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그만큼 내수 경기가 어려운 것이다. 특히 이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중에서 비내구재를 좀 집중해 볼게요. 비내구재 소비가 음식료품도 줄고요. 화장품 소비도 줄고요. 서적 문구도 줄고요. 다 줍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줄어드는 여정에서 소위 말하는 자영업 경기가 위축되는 거죠. 음식료품 어디서 삽니까? 자영업체로부터 사잖아요. 화장품 어디서 사나요? 서적 문구 어디서 사나요? 물론 이 와중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서 뭐 쿠팡이나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는 소비가 줄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디지털 전환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자영업자가
직격탄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초래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인구 구조적 변화거든요. 소위 X세대라고 불리는 70년대생이 대거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하면서 나타나는, 그러면서 창업으로 이어지며 과다 경쟁이 또 초래되고, 그러니까 또 폐업으로도 연결되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있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전환,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환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또 인구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경기적인 문제까지 맞물려서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내수 경기의 직격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분석된 의견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한국 신용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개인 사업자라고 부를 수 있겠죠.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어 실제 매출, 이익, 지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익률 같은 것들을 설명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23년 지출과 24년 지출을 보세요. 그리고 지출과 이익을 합치면 이게 일종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23년에서 24년으로 건너오면서 매출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매출이 0.57%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록 사업자인 개인 사업자들은 그나마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늘릴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우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경영 전략을. 지출을 줄여야 되겠죠. 그 지출을 줄이는 과정. 보시는 것처럼 연간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4.56%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거의 유지됐고, 물론 줄었습니다. 매출액이 줄었어요. 매출액은 소폭 줄어들었는데 이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지출을 줄였다. 그럼 지출은 어떻게 줄였을까? 어떻게 줄였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을 줄였겠죠. 그래서 고용이 줄어듭니다. 특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은 선택들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계산원이나 서빙 역할을 하는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이제 해고를 하고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방식을 도입해서 대체를 하죠. 제가 잠깐 여담입니다만 잠깐 넘어가서 여담을 잠깐 드리면, 혹여나 우리 자영업 하시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께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매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테이블 오더를 도입하는 것도 비용이 들어요. 매월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렌트하는 거죠. 거의 렌트비를 내는 겁니다. 근데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이 테이블 오더, 외식 업체 같은 경우 테이블 오더를 도입하면 어쩌면 이 테이블 오더가 매월 예를 들어서 2만 원씩 낸다. 그러면 이 사업장에 10개 100개 테이블이 있다. 그러면 200만 원의 월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인건비보다는 저렴하지라고 판단하고 도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출을 줄이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추천을 드린다면, 이제 테이블 오더 방식이 디바이스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세상은 항상 바뀌거든요. 마치 우리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다가 내비게이션이 사라지고 디바이스가 사라지고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죠. 마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카메라를 해볼게요. 카메라 갖고 다니면서 사진 찍다가 카메라라는 디바이스 사라지고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죠. 우리 카카오톡을 이용하지만 카카오톡이라는 디바이스를 따로 안 갖고 다니죠.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키오스크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리는 이미 QR 오더 방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10%에서 15% 정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 방식이나 테이블 오더 방식은, 이 디바이스가 있는 방식은 일시적인 건너가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한 단계 더 건너가고 싶으시면 테이블 오더 방식이지만 QR 오더로 바뀌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제가 몇 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스치면 이게 오더로 방식 바뀌는 거예요. 그 업계 1위가 테이블로라는 회사고, 이 회사가 이번에 피지사 등록까지 받았어요. 그 업계 최초입니다. 혹여나 이것으로 도입하면 지출을 더 줄일 수도 있다, 제가 이 말씀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좀 조금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이 테이블로 문의할 만한 그 링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전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잠깐 여담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출을 줄여왔던 겁니다. 예를 들면 더 제가 지난 1편에서 영세화됐다고 했죠. 자영업자가 영세화됐다. 그러면 매장 사이즈를 줄여요. 그럼 임차료를 줄이죠. 이렇게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고 고용주가 자영자화되고 있다라는 설명이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던 영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는 지출을 줄여요. 그래서 연간 이익률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린다면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라는 표현 들으셨죠? 혹은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흑자인데 수출이 늘어서 흑자가 된 게 아니라 수출이 줄고 있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무역수지가 흑자가 난 것. 이게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러해요. 경기 내수 경기가 엄청 어려우니까 수입이 더 크게 주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지금 이익률이 늘었다고 해서 자영업 경기가 괜찮아졌다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큰 실수입니다. 그건 데이터를 잘못 분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익률이 늘어난 게 자영업 경기가 좋아서 매출이 늘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 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23년, 24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난해진다. 평균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함을 뜻하는데, 평균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은 월급 통장에 찍히는 소득 자체가 줄어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명목 소득의 개념이에요. 명목 소득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줄지 않아요. 근데 명목 소득은 예를 들어서 3% 늘었는데 물가는 오히려 7% 늘어나면 나의 실질 소득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실질 소득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23년, 24년 실질 소득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경기 침체일 것이다라고 제가 그동안에도 전망을 말씀드렸던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 경기도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면 실질 매출은 어떻겠습니까? 물가 상승분을 반영했을 때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순대국밥 가격을 올렸단 말이에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순대국밥이 얼마나 덜 팔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만듭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순대국밥 판매량이 주니까 지출은 또 줄일 수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지출은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 파니까 100그릇 팔을 때랑 90그릇 팔을 때랑 지출은 덜 들어가잖아요. 변동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이것은 불황형 흑자라는 거죠. 이런 숫자를 보면서 이익률이 늘었네? 이익률만 늘은 거지 매출은 줄고 지출을 줄였음을 확인해 보면 그나마 살아남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는 것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3년에는 사업을 하던 자영업자가 24년에는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률이 낮은 자영업자가 아무래도 폐업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결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만 가지고도 해석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냥 이익률이 늘었다, 자영업 경기 괜찮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자영업 경기가
어려워졌다. 개인 사업자의 대출 현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구조조정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그 대표적인 이유는 빚을 갚지 못해서다라고 1편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빚을 갚지 못해서다. 그럼 개인 사업자의 대출 현황을 봐야 되는데 대출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 총 대출 금액이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빚으로 메꾸는 거죠. 매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빚에 더 의존해서 운영비를 마련하고 임차료를 마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이 은행업권 대출은 줄었어요. 은행업권의 대출은 줄고요. 비은행업권 대출이 늘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영업자 중에 소득이 줄어서 매출이 줄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의존할 수 없는 사업자가 대출을 더 의존하고 있다. 영세화된 자영업자가, 또 영세화된 자영업자 중에서 또 어떤 자영업자예요? 신용 등급이 낮은 자영업자, 저신용 등급 저소득 자영업자. 이들 자영업자가 비은행업권에 가서 더 비싼 이자를 지불하고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악순환되고 있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출이 이렇고요. 실제 대출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권은 그래도 60% 의존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총 대출 잔액이 있겠죠. 그게 715조예요. 715조의 대출 잔액 중에 60%가 은행 대출인 거예요. 그나마 안전한 거예요. 이것은 60% 가량의 대출은 그나마 상환 위험이 좀 떨어지는 그런 계층의 대출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근데 이 정도면 탄실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임금 근로자의 대출과 비교를 해야 되죠. 임금 근로자의 대출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9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자영업자의 대출이 취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이 비은행 대출 중에 어디를 중심으로 늘었나 봤더니 상호금융을 통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는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가 상호금융이나 상호저축은행에 가서 여신전문에 가서 대출을 많이 의존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이 가계대출 구조를 보면 더 신용 위험이 커진, 그러면 추가적인 폐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케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출 금액이 아니라 연체하는 대출이 중요하거든요. 대출 금액 중에 얼마만큼이 지금 연체하고 있나. 그럼 연체하다가 3개월 정도 연체를 연속하면 이를 우리는 부실채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대출이다. 이런 대출이 중요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연체 금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4년 4분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연체하는 이 대출을 짊어진 사업자들은 폐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구나, 이렇게 추적을 하시면 좋겠죠. 그 연체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대출 금액이 늘어난 속도보다 연체 금액이 늘어난 속도가 크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업권의 경우에는 연체 금액이 오히려 줄었어요. 상환한 거예요. 건실한 자영업자들이 주로. 근데 비은행업권의 그 연체액이 3.6%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엄청나게 이 연체율이 늘었다. 비은행업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비싼 이자를 짊어진 저신용 등급, 저소득 등급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비은행업권을 중심으로 한 연체 금액이 늘었다.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럼 그 연체 금액이 어디를 중심으로 또 늘었나 보면, 일단 연체 금액은 은행업권에 의존하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0.6%밖에 안 돼요. 근데 비은행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그 비중 중에서 좀 심각하다 생각될 만한 것이 보시는 것처럼 상호저축은행, 그리고 상호금융, 아까 말씀드렸던 여신전문, 결국 말씀드렸던 이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이 세 가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사업자 대출이 늘고 연체 금액도 늘고 이것을 버티지 못해서 폐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이 폐업과 부채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빚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 자영업자를 분류를 하면 이렇게 정상 영업하고 있는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이 있고 그리고 폐업한 대출 보유 사업장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출이 없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대출이 있는 개인 사업자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중에 정상 영업이 314 만 개 정도 되니까 폐업이 48만 개 되니까 13.3%나 사업장이 폐업한 겁니다. 근데 정말 속상하지만 13%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한 가지, 폐업을 결단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3%가 아니라 100%인 거고요.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13%는 작은 숫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보유한 이 사업장이, 이 개인 사업자 등록한 사업장이 이렇게 많이 비율적으로 13%가 폐업으로 연결됐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숫자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해 보겠다. 그것은 어 직업을 선택한 개념이 되고, 그리고 그 사업자가 폐업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그 가장의 폐업은 그 가정이 흔들림을 또 뜻하고요. 그것은 그냥 간단히 쉽게 별거 아닌 숫자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비중 자체가 13.3%는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이것은 제가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장까지 한다면 그 숫자는 더 커지겠죠. 근데 그리고 이 폐업한 사업장은 24년 4분기 기준인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통계는 4분기 기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24년 연내로 따지면 실로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전체 폐업자가 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100만이 넘는다라고 공식 통계가 나오기도 전에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건 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대출 보유 현황을 보면 이 폐업을 신고한 이 사업장의 대출 보유액이 보시는 것처럼 6,18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185만 원의 평균 6천만 원의 6-7천만 원의 대출을 의존해서 평균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계속 연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한 번 연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두 번 연체 400만 원, 세 번 연체 6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연체가 한 번인 경우도 있고 세 번인 경우도 있고, 그 연체 금액이 평균 600만 원 정도 됩니다. 550에서 600만 원. 이 정도의 연체 금액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폐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설명드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폐업을 단행한 자영업자들의 그 대출의 그 업권별 분포를 보면 이금융권의 분포가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업권별로 보면 이금융권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결국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또 소득 수준, 매출 자체가 줄어들고 버티기 위해서 이금융권의 대출을 의존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짊어졌다가 도저히 이 운영 자금 마련이 안 되니까 추가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 추가 대출이 보통 이금융권인 거예요. 그럼 몇백만 원, 500만 원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럼 기존에 예를 들어서 6천만 원의 대출, 사업 대출을 받았다가 5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서 6,500만 원의 대출이 생긴 거고, 그 대출을 이제는 이번 달도 운영 자금도 채 안 되니까 대출에 의존했는데 다음 달이라고 갑자기 그 대출을 상환할 만큼의 매출이 일어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출을 갚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악순환이. 그 반복되는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사업장 폐업한 상태를 보면 은행업권의 대출을 의존한 19만 8천 개, 4분기 기준입니다. 총 55만 개 중에 약 20만 개가 은행이고, 비은행권에서는 특히 보시는 것처럼 여신전문이나 상호저축, 상호금융, 여기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난다. 여기 기타에도 있겠지만 물론 의견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어 1금융권에서 대출받고 싶죠, 당연히. 저리에 대출받고 싶죠. 그러나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운 경우에 2금융권으로 가는 거, 이게 풍선 효과죠. 2금융권으로 가는 것이니까 그 간 2금융권 대출이 이제 상환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더 금리가 높으니까요. 이자 상환 부담이 더 커지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의 악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의 폐업이 이어지는데, 자영업 폐업 중에 가장 많은 폐업 중에 하나가 외식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음식점 폐업률과 폐업 건수를 보여드리면, 폐업 건수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24년 들어서 어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음식점 폐업 건이 이렇게 많아졌고요. 또 휴게 음식점 폐업도 그렇고 일반 음식점 폐업도 그런데, 둘 다 2020년 팬데믹 이래로 그때 일시적으로 폐업이 끝난 게 아니라 폐업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팬데믹 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고, 지금의 이 폐업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때의 폐업률 수준이다. 또 여기다가 국내 정치적 리스크,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기업들이 또 수출 실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구조조정 단행하고 사업 매각하고, 뭐 회식이나 잘 될 때 회식하죠. 회식이나 이런 것을 줄이고, 뭐 그러는 여러 가지 여정에서 인근 사업장의 자영업자 매출도 줄고요. 또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임금 근로자에게 가는 상여금 같은 것도 줄죠. 2,800만 취업자 중에 650만 정도를 제외한 약 2,150만 정도의 임금 근로자가 임금이 탄탄할 때 자영업 매출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외식 가자." 그죠? 근데 지금은 줄이자. 줄이자니까 뭐부터 줄여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먹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외식을 안 가고 집에서 조리해 먹자. 줄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줄이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줄어든 품목들을 보면 외식, 커피, 또 스포츠, 오락, 여가, 줄일 수 있는 걸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영업 매출은 앞에 말씀드렸던 2,150만의 임금 근로자의 소비 지출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소비 지출이 줄고요. 또 자영업자들은 또 자영업자들끼리 소비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커피숍 사장님은 식당 가서 식사하는 거고요. 외식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 커피숍이 잘 돼야 외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체가 임금 근로자의 소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경기도 위축되니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자영업자의 폐업과 부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별 음식점 폐업률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서울에서
창업하면 잘 돼.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보세요. 서울 폐업률이 13%입니다. 인천 11.6%입니다. 세종이 14.6%입니다. 10%가 넘는 그 폐업률이 있는 곳 보세요. 대부분 광역시 단위예요. 그죠? 거의 광역시 단위 더 높아요.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유동 인구 많고 상권이 조성됐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영역이 더 과점화됐고 과다 경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다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지난 1 편부터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또 자영업자 폐업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다음 편에선 제가 인구 구조 변화까지 말씀드릴 텐데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데 국민이 가난하다고 하면 국민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 그 국가가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아담 스미스의 말씀을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해 드리는데 부유한 국가, 선진 국가, 도약하는 국가, 혁신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런 구조적으로 악순환에 빠져 있는 연결고리를 뭐 하나부터 조정해 볼까 하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얼마 지원해서 일시적으로 좀 버틸 수 있게 해 주는 거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느 지역에 과점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과점화가 되지 않은 그런 영역으로 창업을 오히려 추천한다든가 준비된 창업자를 또 육성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또 마련한다든가 뭔가 또 이 가계부채의 악순환 아까 말씀드렸죠. 저신용 등급으로 빠지고 대출의 악순환으로 빠진다든가 이런 구조적인 어떤 연결고리 하나하나를 찾아서 그 연결고리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다. 우리 정치권이 우리 정부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다른 연구자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이 모든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저 자영업자 아니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의견 드리고요. 내수 경기가 심각하고 또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은 오프라인 사업에 기반한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길을 매출의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 구조적인 변화도 있지만 한 가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구 구조적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가 결국은 자영업을 더 창폐업을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인데요. 통상 1955년부터 전쟁 직후죠. 1969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라고 합니다. 소위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주요 시청자, 구독자분들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1970년대에서 79년생까지 197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역시 우리 유튜브 채널의 주요 구독자층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계층이 많은 구독자층이십니다. 물론 그 여러분 중에는 밀레니얼 세대도 있으십니다. 1980년대부터 94년생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 세대가 Z세대, 소위 이들을 MZ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는 소위 전쟁 직후에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전쟁 직후면 어땠을까요? 정말 황폐화되어 있었던 그때 또 많은 분들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극도의 가난함을 겪고 태어나신 분들이시죠. 제 채널에 이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되는 두 제가 존경하는 경제학자를 초대해서 대담을 펼친 적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이제 1958년생
개띠이시니까 58년 개띠라고 불리는 김영익 교수님 또 김대호 소장님 두 경제학자를 초대해서 대담을 하다가 시작부터 바로 경제 얘기하기 그래서 누가 더 태어났을 때 어려웠는지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그 쥐를 잡아 가지고 꼬리를 제출했어야 됐었다 학교에. 뭐 그랬던 시대를 또 말씀 주시고 또 우리 교수님 김영익 교수님도 정말 얼마나 가난했으면 교회에서 그 무릎 꿇고 바닥에서 공부하셨다고. 그렇게 어려웠고 그 어려운 시절에 공부해서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가 되신 분들이에요. 그 자체만으로 저도 참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저만 해도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정리를 해 보면 이 베이비붐 세대는 정말 어려운 경제에서 태어나서 부를 일구신 분들이고요. X세대는 그들의 자녀 세대죠. 그래서 나름 그렇게 어려웠었다라는 말을 귀에 못 박히듯이 들으면서 자란 세대.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세대 어느 정도. 근데 또 이들의 자녀 세대라고 할까요? 혹은 낀 세대의 자녀 세대? 이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인데 1980년대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는 1990년 정도 됐을 테니까 10살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중진국 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상황 또 우리 한국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대. 그러니까 그때는 취업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취업이고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에요. 일자리가 마구 생산됐으니까. 그런 시대 때 태어난 그리고 1995년대 이래로 태어난 우리 또 Z세대 구독자님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이미 어엿하게 도약된 상태에서 어쩌면 어 배고픔을 덜 느낀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는 배고픔을 느꼈던 그래서 음식을 남기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던 세대였고 Z세대는 이거는 살찌니까 남겨야 돼요. 이거 끝까지 다 먹으라고 하는 베이비붐 세대 할아버지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대 간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 중에서 이 X세대 1970년대생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 특히 경제 활동 인구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 전체 5천만 인구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그들이 바로 X세대입니다. 인구 구조적으로 봐도 우리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소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소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다. 보시는 것처럼 총 소득 규모로도 X세대가 절대적으로 많고요. 소비액도 절대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이 X세대는 적극적으로 소득 활동, 일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소비 활동하는 소비자의 주축이고요. 또 이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부자다라고만 폄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면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계층인 거예요. 그 세금을 내니까 그 나라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세대는 인구 구조적으로 봐도 취업자 구조로 봐도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임원 역할도 하고 있고 기업의 키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사회의 허리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세금도 그렇지만 근데 제가 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구 구조적으로 보세요.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내가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MZ 세대 같은 경우는 내가 훨씬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건 이 숫자는 팩트죠. 근데 이 팩트를 해석하는 건 팩트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저의 잘못됐을진 몰라도 저는 저의 해석, 저의 분석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왜 베이비붐 세대예요? 베이비 부모 현상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세대도 뭐 7남매 중에 막내 아들이고 예를 들면 그죠? 6남매 중에 막내딸이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소비를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첫째가 태어나도 그때는 7명 정도 나오니까 자녀들이 나오니까 첫째도 나만을 위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까지 고려하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MZ 세대는 소위 자녀가 한 명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죠. 그리고 이미 따뜻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을 걸 고려하진 않아요. 맛있는 걸 찾는 거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식료품 소비가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는 그랬죠. 근데 MZ 세대는 맛있는 걸 소비하는 세대인 거예요. 다르죠. 근데 그 맛있는 건 누구한테 맞춰져요? 독자잖아요. 외동딸, 외동아들이잖아요. 예? 저만 해도 3남매지만. 그러니까 MZ 세대는 한 명이거나 두 명이니까 아닌 가정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소비가 뭐를 위해 소비돼요? 나만을 위한 소비밖에 안 돼요. 그런 소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행어로는 for me 오직 나만을 위한다. only for me 나만을 위한 소비다. 그래서 for me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는 나만을 위해서 소비하고 나만을 위해서 일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조직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X세대 베이비붐 세대는 나만을 위해 소비할 수가 없어요. 특히 X세대는 위로는 부모 부양, 아래로는 자녀 부양, 또 나만을 위하는 자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자녀는 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X세대는 더군다나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1970년대생 45세에서 54세 이 계층은 경제적으로도 허리에 해당되지만 보세요.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면에서도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면에서도 이걸 경제학적으로는 부양비라고 합니다. 부양비.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가 있어요. 자녀 부양비. 이 부양비로 봤을 때는 둘 다 있는 거예요. X세대가 지금 45세에서 55세 정도 되니까 둘 다 양쪽의 부양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어때요? OECD 회국 중에서 가장 높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독 이 베이비붐 세대나 노인 그 65세 이상 고령층이 자기를 스스로 부양할 만한 능력을 안 가진 채 65세 고령화로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양해야 돼요? 자녀가요. 그리고 이 자녀는 X세대는 70년대생은 본인의 자녀가 있는데 본인의 자녀는 취업을 안 해요. 차라리 일 안 해요. 쉬었음 인구 제가 분석해 드린 적이 있죠. 원하는 일만 해요. 내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교육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 지금 캥거루족인데요."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하게 어 3끼 다 잘 먹고 있는데요. 제가 왜 취업을 해야 되죠? 내가 원하지는 일자리도 아닌데. 원하는 일자리만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또 그런 특성이 있고 부양 부담이 있고 부양을 해야 되고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부양 부담이 있으니 제가 혹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머지 다른 세대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인 특징이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 숫자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0년대생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19만 원 용돈이 필요해요. 대학생, 대학원생은 53만 원의 용돈 생활비가 필요해요. 학업을 완료한 성인 자녀도 한 40만 원 정도 용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X세대는 이 자녀들을 부양해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쉴래야 쉴 수 있다? 없다. 생애 주된 직장에서 불만이 있어도 나올 수가 없고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오더라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양쪽의 부양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제 구조적인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고민하는 연령대별 특징을 보면
이거 소득 활동 그만해야 되나? 20대는 그만둬요. 30대 역시 그만둬요. 근데 40, 50대는 참고 계속 다녀요. 다르죠. 소득 활동을 계속해야 되나?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직장 내에서 그 선배와의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이거 도저히 일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소득 활동을 중단해야겠다.'라고 고민할 때 20-30 대는 그만둔다고요. 왜? X세대 우리 부모님이 용돈 주시니까요. 근데 40 대 50 대는요? 안 된다고요. 참고 계속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참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계속 다니는 것도 영원할 수 있습니까? 은퇴 연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40-50 대가 퇴직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조기 퇴직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디지털화되고 AI 적용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고 계속 다니긴 다니지만 다닐 만큼 다니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70 년대생이 온다가 아니라 간답니다. 90 년대생이 온다, 직장으로 온다고요. 70 년대생이 직장에서 나간다를 뜻합니다. 간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보시면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이 제기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창업을 시작한 창업자들에게 물어봐요. 조사를 합니다.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기존에는 뭐였느냐 보니까 절대적으로 뭐예요? 임금 근로자였대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나와서 창업했다는 얘기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일부 보시면 전산업에서 그래요. 또 같은 업종 사업자냐 다른 업종 사업자냐라고 했을 때 같은 업종이든 다른 업종이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존에도 내가 자영업자였을 수 있잖아요. 기존에서도 내가 자영업자였는데 기존에서도 내가 식당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폐업하고 식당을 한단 말이에요. 폐업의 악순환인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과다 경쟁이니까. 준비가 안 됐고 과다 경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임차료나 여러 가지 문제나 또 경기가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창업 직전에도 음식점을 했는데 또 음식점을 폐업하고 창업하고 창업 직전에도 카페였는데 폐업하고 또 다른 카페를 창업하고 그러면 창폐업이 반복될 때마다 유실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창업하느라고 남은 자금을 다 탈탈 털어 가지고 퇴직금 써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폐업하고 또 창업하고 폐업하고 하면서 돈을 까먹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나는 중산층인데 괜히 창업을 해서 안타깝게도 취약계층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금이 3회차 3부입니다. 3편인데 2편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업 직전에 종사상 지위별 아까는 그 얼마나 창업했느냐, 창업 건수가 창업 직전에 뭐였느냐를 이거 보여드린 건데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비율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임금 근로자였다가 창업을 하는 것이고 임금 근로자였다가 퇴직하고 창업을 하는데 창업해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였다가 다시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였다가 다시 자영업자가 되는 비중을 보면 같은 업종 종사자가 많고 특히 음식점 주점업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굴레에 놓여 있다. 음식점 창업을 했다가 또 음식점 창업을 하고 주점업 창업을 했다가 또 다른 주점업을 창업하는 그게 반복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정보가 여기 내포되어 있죠. 제가 의견을 드리면 어쨌든 70 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더 견딜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이게 창업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발적 창업과 비자발적 창업. 근데 이런 창업은 자발적 창업이 아니죠. 어쨌든 소득을 영위해야 되니까 부양 부담이 있으니까
어쨌든 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 선택하는 것이 외식업과 카페와 주점업인데, 그래서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그런 걸 창업했는데 과밀화된 경쟁과 또 디지털 전환과 또 경기 침체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폐업하고, 폐업했더니 또 마땅히 다른 걸 할 수 없고 '이번에는 될 거야.' 떡볶이집에다가 '이번에는 칼국수집으로 해 볼까?' 같은 업종으로 또다시 창업을 하고, 안타깝게도 그게 또 폐업하게 되면 우리 한국 경제가 정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놓일 수 있겠다. 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라는 해안을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 해안을 찾는데 이런 현상이 있음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 될 것임을 제가 어 생각하고 있고, 정부 당국의 자문회의 가서나 세미나 가서는 이런 부분을 제가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됨을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임을 직시하고 다음을 이모작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정말 이른바 커피 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는 것처럼 커피 공화국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이 크게 뭐 틀리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커피 공화국이라는 이 타이틀이 주어진 지 꽤 됐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커피를 몇 잔 마십니까? 저도 오늘 하루 벌써 오전에 2잔 마신 것 같아요. 아침을 시작할 때 한 잔, 또 점심 먹으면 또 한 잔. 성인 2명 중에 1명 정도는 하루에 2-3잔 마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중에 1명인 것 같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신다. 저도 또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셔야 좀 습관이라는 어떤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생각도 되고요.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보니까 40 대, 50 대일수록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더 많은 커피를 습관적으로 마시는 거죠. 우리 유튜브 채널의 주 구독자층이 40-50 대이시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계신 그분들에 해당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입맛이 또 고급스러워진다. 스페셜티 커피를 찾고 고급 커피를 찾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가?' 하는 의문을 좀 가졌는데, 제가 이 감각이 좀 되게 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든지 맛있어서요. 맛없는 커피가 없고 맛없는 음식이 없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그렇진 않은데 많은 분들이 고급 커피를 좀 찾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커피 공화국 혹은 카페 공화국, 자고 나면 커피가 생겨난다. 커피숍이, 커피 전문점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 드리고자 하는데, 국내 성인 1 인당 커피 소비량이 1 년에 350 석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조사 기관에 따라 다른데, 유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세계 성인 평균이 132 잔이니까 우리나라는 한 2.7 배나 1 인당 커피를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네요. 커피 공화국답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안에서 커피 빈을 생산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커피를 어떻게 합니까? 수입합니다. 커피 수입량도 계속 늘어납니다. 커피 수입량도 늘어나지만 커피 수입액이 차지하는 그 금액도 계속 늘어납니다. 커피 중량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근데 여기서 잠깐 보시면 20 년에서 23년 사이에 커피 수입량, 중량은 요렇게 늘었는데 금액은 더 껑충 뛰었죠. 이게 무엇을 뜻해요? 커피 빈 가격, 커피 콩 가격이 비싸졌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커피 빈 수입이 많고 수요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이상 기후 현상이 일어나서 커피 빈을 생산하는 그 농장에 이 자연재해가 있으면서 커피 빈 수확량이 급감합니다.
또 어떤 지역은 메뚜기 떼 출범하고 이게 다 이상기후 현상이에요. 홍수나 가뭄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커피 생산량은 좀 주춤해지는데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만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주요 신흥국들이 중산층이 좀 늘어나면서 기후식품을 찾는 현상도 같이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량이 제동이 걸릴 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커피 수입량이나 액으로 봤을 때 계속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커피를 수입하고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까는 1인당 커피 수입액 1인당 커피 소비량을 말씀드렸는데 나라별 카페 커피 시장 규모. 이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카페 커피를 뜻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차 마시는 문화가 좀 많아서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요. 그죠? 1억 2천만 명이 넘잖아요. 그런데도 커피 시장 규모가 작은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카페 커피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생각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커피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다 보니 정말 많은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커피 전문점도 고가형이 있고 저가형이 있어요. 그 고가형 수요도 늘고 저가형 소비도 느는데 중가형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소비도 양극화되는 거예요. 커피 소비도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커피 수요만큼 커피 전문점이 늘어난 게 사실이지만 1, 2, 3편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창업과 폐업의 주인공이 또 커피숍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커피 매장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앞에 3편에서 말씀드렸던 70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오면서 고민하는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카페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저비용으로 또 큰 노하우 없이도 가능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X세대의 창업에 대한 관심 보신다면 퇴직을 해요. 퇴직을 하면 3년 이내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28.8%, 4에서 9년 정도 더 창업 준비를 하다가 창업하는 그 정도가 51%, 10년 후 창업하는 경우도 있죠. 다양한데 평균적으로 X세대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평균 6.2년 정도 걸린다. 그럼 6.2년 정도 창업을 준비하는 거죠. 창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X세대의 이 창업 관심을 보면 관심 업종이 1위가 요식업이에요. 식당, 카페입니다. 이 식당, 카페가 요식업이고 앞에 말씀드린 카페가 요식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식당만 요식업이 아니라 카페도 요식업이에요. 2위가 도소매, 판매업이죠. 3위가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미용실, 세탁소, 빨래방, 노래방 이런 것들이 됩니다. 주요 기술들이 있다면 IT, 정보통신업도 있고요. 뭐 교육업으로 진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데 주로 이 1, 2, 3위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특히 1위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요식업이 많습니다. 근데 요식업에 관심 갖는 이유가 뭘까? 이 X세대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에서. 조사를 했더니 39.9%가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라서. 왜? X세대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실 때 계속 뭐 하셨어요? 하루에도 2잔 이상 커피를 드셨거든요. 커피에는 모두가 관심 있는 거. 커피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요? 저도 커피에 관심 있는데. 관심 있죠.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라서. 또 특별한 기술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업종과 관련된 일 공부를 해 봐서. 또 해당 업종을 하는 가족 지인이 있어서. 매출이 높을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데 요식업은 특히 평소 관심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고 또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도소매업은 해당 업종과 관련해서 일을 혹은 어 도소매 유통업의 직원으로 종사를 해 봤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서비스업도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요식업, 카페 같은 경우는 특히 평소 관심 있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될 것 같아서 도전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커피 가맹점 수가 치킨집을 추월했습니다. 22 년부터 추월했어요. 22, 23, 24년 동안 커피 가맹점 수가 치킨집을 추월해서 커피 가맹점 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커피 원두 가격은 올라갔어요. 자, 그럼 뭘 얘기합니까? 제가 1, 2, 3편에서 강조했던 가뜩이나 과밀화됐고 하나의 골목에서 커피숍 하나만 있을 때는 매출이 뒷받침되죠. 근데 커피숍이 두 개 생기면 두 개 두 개 생기나 하나 있으나 그 골목에서 발생하는 그 커피 매출액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생기고 세 개 생기면서 2 분의 1, 3 분의 1로 전체 매출을 나눠 갖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정비가 줍니까? 고정비는 안 줄어요. 고정비는 안 주는데 원두 가격은 올라가요. 무슨 말입니까? 변동비는 올라가요. 전기요금 올라가요. 가스요금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가는데 고정비는 안 주는데 과다 경쟁이니까 매출이 주는 거죠. 순이익이 주는 거죠. 그래서 커피 전문점의 창업 개수와 폐업 개수를 비교해 보면 이제 폐업 매장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져서 창업률, 폐업률을 계산해 보면 물론 창업률이 폐업률보다는 높지만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24 년까지는 창업이 굉장히 많아 커피 창업이 많아졌어요. 근데 더 이상 많아지기 어려울 만큼 창업이 있어요. 그 창업과 폐업이 같이 일어나는데 이제 25년 정도는 폐업이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창업보다. 그러니까 창업과 폐업이 같이 많아지는데 창업은 더 일어나기 어렵고 폐업은 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환경이 25 년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4 분기 외식업 매출 추이를 볼게요. 제가 1 편에서 분석해 드렸는데 내수 시장이 줄어요. 내수 경기가 위축이 돼요. 소매 판매액이 3년 연속 감소해요. 소매 판매액이 감소할 때 뭐부터 줄여요? 어려우니까. 예, 외식 소비를 줄여요.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소비가 주는데 특히 어디를 중심으로 줄어요? 네. 카페를 중심으로 줄어요. 왜 줄어요? 줄일 수 있는 품목이니까. 줄일 수 있는 품목부터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어렵다고 쌀 소비를 줄이나요? 쌀 소비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줄일 수 있는 소비를 줄이죠. 외식 소비를 줄이고 소고기 소비를 좀 줄이고 돼지고기 소비를 늘린다든가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걸 줄이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그리고 하나 비교해 보시면 서비스업 매출도 주는데 어디가 극단적으로 줄어요?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줄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줄어드는 영역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이게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치제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소비가 사치제적 지출이 있고 필수제적 지출이 있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경기가 어렵고 나의 실질 소득이 감소할 때 필수제적 지출을 줄여요? 사치제적 소비를 줄여요? 사치제적 소비가 줄죠. 이게 탄력성이 훨씬 커요. 경기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적으로 70 년대생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했고 그리고 대거 이 전체 인구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은퇴가 본격화됐고 한 향후 10년 동안은 대대적으로 생애 주된 직장에서 이탈할 텐데 물론 이탈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정년이라든가 또 재취업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재취업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창업인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 창업이 아니라 비자발적 창업을 하는데, 비자발적 창업을 하는 이유는 제가 3 편에서 분석해 드린 것처럼 특히 X세대 70년대생이 아무래도 위로는 부모 부양, 아래로는 자녀 부양이 있기 때문에 그 부양 부담을 안고 생애 주된 직장에서 나와서 바로 창업하는데, 바로 창업할 때 뭔가를 준비해서 창업하기보다는 특별한 준비 없이 특별한 기술 없이 가능한 사업을 찾는 거죠. 그것이 바로 카페 창업이었던 것이다. 또 외식업 창업이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려요. 요식업. 그래서 이런 영역의 창업을 하고, 근데 이미 지난 수십 년 동안 카페 창업이 활발해지고 과밀화되었어요, 이제. 과밀화되었는데 여기서 또 다른 창업이 일어나니까 그 속에서 과밀 경쟁, 과다 경쟁이 이어지니 누군가는 낙오되는 거죠. 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매출, 그러니까 한 개 카페의 총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세 개 카페의 총 매출액이 300만 원일까요? 100만 원 조금 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한 개 카페가 가져가는 매출액은 3분의 1로 나눠야 되니까 100만 원이 턱없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 이상으로 수요가 늘어날까? 경기 침체 상황에선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카페만 살아남고 나머지 카페는 계속 폐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하고 폐업하고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카페 폐업이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창업과 폐업이 활발해지고 있는 국면이 지금 이 시점이다. 그리고 24년부터 25년 그리고 2026년 혹은 2030년까지는 창폐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영역이 또 카페인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 하에서 결과적으로는 X세대들이 생애 주된 직장에서 완전히 나온 인구 구조적인 변화. 그 시점이 일어나는 약 10년 후 2035년 이 정도 되면 대거 X세대가 나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뭐 M세대도 나가겠죠. 근데 대거 나가는 그 비중이 줄고, 그리고 그러니까 창업하는 비중은 줄고 폐업하는 비중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게 교차되는 국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여러 경제 상황을 의견을 드린다면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고용 창출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스스로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뭐라고 해요? 영어로 self employed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고용한 겁니다. 한국 경제가 고용 창출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고용하는 것을 선택한다. 자영업을 선택한다. 이런 구조에 놓여 있고 커피 창업도 외식 창업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고 분석을 해드리고, 앞서 말씀 중간중간 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상황임을 직시하고 창업 여부를 준비하실 필요도 있겠고, 그리고 정부는 또 정치인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중산층이 창폐업을 반복하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회적 손실을 만들지 않도록 그 요인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까를 고심해서 정책 제도를 완성하는 구조적인 대응책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끝으로 두 가지 공지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세 차례에 걸친 무료 특강을 기획했습니다. 3월 9일, 25일, 또 4월 9일에 세종시, 부산시, 서울시에서 각각 강연을 합니다. 이광수 대표님과 이 오프라인 특강, 무료 특강을 기획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에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은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 함께하는 오피셜 클럽을 이미 런칭했고 이미 많은 분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있는데, 매일 경제 정보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 또 매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줌 수업을 통해서 질의응답하고 싶으신 분들, 또
매월 만나서 대면으로 오프라인 특강을 듣고 경제적인 정보를 숙지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싶은 분들, 그런 여러분들 이 오피셜 클럽으로 노크해 주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요. 유튜브로는 좀 한계가 있을 법한 그 소통이 이 오피셜 클럽에서 더 원활한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노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